코드투게더도 좀 연결할게요. 연결하고 우리 어디까지 보고 있었죠? 웹.xml을 보고 있었나? 맞나요? 네.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 보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웹.xml은 결과적으로 이 웹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한 웹 설정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서블릿하고 필터를 공유하는 어떤 가장 루트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설정 정보가 어떤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나. 이 루트 컨텍스트 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결과적으로는 이 스프링 컨테이너의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인데, 그게 어떤 경로인지를 이제 웹서버인 톰캣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놨고, 또 그 밑에는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이 스프링 풀의 임워크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이 설정 정보들을 불러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리스너도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어떤 의존성 주입 기능 등 그리고 설정 정보를 읽어오는 작업들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을 등록을 해줘요. 그렇죠? 이 서블릿을 우리가 이 웹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처리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서블릿이 됩니다. 얘는 이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할 그 웹 개발이 좀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뭘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웹에서 요청을 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관장하고 우리가 뒤에서 MVC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했을 때에 컨트롤러를 선택해주고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화면을 응답을 해줄지 그 화면 뷰를 선택하는 작업을 해주고 응답을 반환하는 하는 작업을 얘가 지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가요? AI 컴패니언? 뭐 이거를 제가 뭔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줌에서 뭐 할 게 있나요? 뭐 화이트보드 기능인 것 같은데? 화이트보드요. 일단 이건 따로 하진 않을게요. 네. 그리고 응답 반환 이런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 요청을 처리하는 이 핵심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냐?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정의되어 있는 그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서블릿까지 매핑이 되어 있고 밑에는 우리가 넣은 거죠. 우리가 필터를 등록해 줬습니다. 그 필터는 역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캐릭터 인코딩 필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봤었던 것처럼 인코딩 필터를 이렇게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게 웹.xml 파일이고, 또 그러면 이 웹.xml에서 지금 또 연결되어 있는 애가 루트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떤 것들이 또 정의되어 있나 한번 보고, 또 아까 디스패처 서블릿이랑 연결되어 있던 서블릿 컨텍스트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에 한번 가볼까요? 루트 컨텍스트.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뭔가 주석에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fines share resources visible to all other web component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른 웹 구성 요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공유 자원들을 정의하래요. 다른 웹 구성 요소에서 볼 수 있는 공유 자원을 정의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빈. 네. 빈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으면 내가 직접 객체를 new 해서 생성해서 의존성 주입을 안 해줘도 여기다가만 정의를 해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그 빈으로 등록해 놓은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서 의존성 주입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 이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빈을 등록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빈을 등록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을 설정하는 작업, 빈을 설정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빈 설정이라고 할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JDBC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작성했었죠? 그쵸. JDBC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URL, ID,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그걸 한 번에 묶어서 우리가 데이터 소스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연결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 소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 설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 그다음에 뭐 보안 설정, 그리고 지금처럼 하고 있는 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어떤 객체들, 이 빈 설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할 서비스 빈 설정, 얘네들도 결국은 다 빈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컨텍스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전역에서 할 수 있는 설정들을 하는데 주로 하는 작업은 이거예요. 데이터 소스 설정하고 어떤 보안 설정에 대한 작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기능을 만들 건지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한 객체들 있죠. 그 객체를 빈으로 설정하는 빈으로 등록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루트 컨텍스트에서 하는 일이 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예시 코드들은 조금 뒤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 컨텍스트도 한번 가볼까요? 서블릿 컨텍스트. 여기서는 뭐 어떤 정보가 또 있는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 컨텍스트 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요거 설명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전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는 웹 요청을 처리하는 핵심 서블릿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얘를 통해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작업을 서블릿에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디스패처 서블릿
받은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즉 인프라를 여기서 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노테이션 드라이브온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되나 봐요. 그 기능에 대한 활성화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enables Spring MVC 뭐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모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될 스프링의 MVC 아키텍처 패턴을 구현한 이 스프링 MVC 모듈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클래스를 컨트롤러의 역할, 이 MVC 패턴에서의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래밍 모델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드라이브온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 MVC의 그런 기능들을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 화면 안 켜져 있군요. 아, 이런. 덮개를 안 치웠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앞에 요거 화면 안 보이는 동안에 보고 온 거는 뭐야? 루트 컨텍스트에서 빈 설정하는 거였죠? 빈 설정하는 작업들, 데이터 소스, 보안 설정, 서비스 빈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 뭐 줌 녹화로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핵심 서블릿이 어떤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동작하게 하는지 그 작업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리소시스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리소시스라고 하는 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뭐 handles http get request for resources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이 정적 자원에 대한 경로를 어디서 사용할 건지, 코드를 어디서 작성해 줄 건지 그 경로를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태그를 작성해 놓으면 실제 경로, 이 로케이션이라는 속성에 리소시스 경로를 이렇게 써주고 뭐 매핑 속성에다가 이제 요청에 대한 매핑 경로를 여기다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리소시스 밑에 이 별표 2개 적어 놓은 거는 전체 경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http get 요청을 처리해서 어디에요? 지금 이 뭐 웹앱 루트? 웹앱 루트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최상위 경로, 루트 경로를 말해요. 프로젝트 보면 웹앱 루트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 말고 이 웹앱 폴더를 말하는 거죠. 웹앱에 대한 그 경로에서 밑에 있는 리소시스 디렉토리에 이 정적 자원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정적 자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원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보면 Resolve View Selected for Rendering 해서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게 뭔지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요거 구조를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는 bins라고 하는 태그로 특정 클래스, 그렇죠? 특정 클래스를 등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인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선택한 화면을 어느 경로에 있는지 그 디렉토리 있죠? 파일 경로, 폴더 경로에 프리픽스 그리고 서픽스를 붙여줘요. 접두사, 접미사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어떤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어요?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하고 있죠.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클래스인데 이 View Resolver라고 하는 클래스는 뒤에서도 우리가 MVC를 다시 설명드리면서 나오겠지만 뒤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이 MVC 잠깐 설명드릴 때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있었죠. 모델은 데이터 처리, 뷰는 화면, 컨트롤러는 얘네 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컨트롤러는 앞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받은 걸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할지 넘겨주면 그 각각의 개별적인 컨트롤러들은 그 필요한 요청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나서 어떤 화면으로 응답을 해줄지 화면을 선택합니다. 얘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login.jsp라고 하는 JSP를 요청하면 로그인 화면이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블릿의 관점에서는 로그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클래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 서블릿은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HTML, 바디, 그다음에 로그인 HTML 태그를 다 응답에 담아가지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서블릿을 요청했을 때에는 결과로 로그인 페이지를 서블릿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 먼저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할지 선택해주면 컨트롤러는 여기 로그인 화면에 담겨줘야 될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주고 우리는 어떤 화면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줘야 될지 그 뷰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의 역할은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화면을 선택하는 작업을 해줘요. 컨트롤러는. 그래서 컨트롤러가 화면을 선택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중간에 우리가 뷰스라는 폴더 밑에 무슨 JSP, home.jsp, 여러 가지 list.jsp 이런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파일들하고 컨트롤러에서 선택해준 뷰의 이름하고 매핑을 해서 어떤 화면을 응답해줘야 될지 결정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애를 우리가 뷰 리졸버라고 해요. 이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 뷰 리졸버라고 하는 애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JSP 화면에 대한 뷰에 대한 파일들이 어디에 있나 그거에 대한 접두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웹 인프 밑에 뷰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있어요? home.jsp가 있죠. 그렇죠? home.jsp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작성되는 파일들은 JSP로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접미사, 서픽스를 확장자를 .jsp로 지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컨트롤러에 딱 요청을 했을 때 다 처리하고 나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을 해줄 때에는 나는 홈을 응답해 줄 거야. 이것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홈이라고 하는 뷰 이름을 받은 누구? 뷰 리졸버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설정 정보 있죠.
웹 인프의 뷰라고 하는 폴더에 가서 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지, 그리고 걔가 .jsp로 끝나는지 판단을 해서 어떤 화면을 응답해 줄지 결정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뒤에서도 한번 또 볼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예요? 이 선택한 뷰, 컨트롤러가 선택한 뷰를 웹 인프의 뷰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뒤에 .jsp로 끝나는 애로 어, 해석을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설정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JSP 안 쓸 거야. 그냥 HTML로 해서 화면을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jsp가 아니라 .html을 써도 되고, 뷰스라는 경로가 아니라 또 다른 경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웹 인프에 내가 뷰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밑에 요 태그만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왜? 그 로딩 껍데기를 아예 없앨까? 어떡하지? 이걸 안 눌러놔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 루트 컨텍스트에서 이 클래스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 안 만들었죠? 네, 저는 만들어 놨어요. 네, 맞아요. 인식을 해요. 여기서. 그건 이따가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 자,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 여기에 지정한 그 패키지 있죠? 지금 보면 베이스 패키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베이스 패키지 너무 길어졌죠? 베이스 패키지 속성에 지정한 패키지 하의 경로에 이런 작업을 해주게 돼요. 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이 태그를 작성하게 되면 베이스 패키지라는 속성에 특정 패키지를 이렇게 써놔요. 지금은 그냥 최상위 패키지가 자동으로 써져 있죠. 그러면 뭐 com.좋은.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키지가 최상위 패키지니까 모든 경로에서 다 스캔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실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컴포넌트를 찾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컴포넌트 스캔은 그러면 실제로는 뭘 찾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의존성 주입을 하려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빈이라고 하는 걸로 등록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빈이라고 하는 걸 등록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클래스에 컴포넌트를 붙여주게 되면
얘를 아까 전에 IOC 컨테이너에 등록하게 될 구성 요소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은 클래스들을 찾아서 그걸 IOC 컨테이너에다가 빈으로 등록해주는 설정, 그 기본 패키지 경로를 지정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얘를 작성한 이유를 조금 뒤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파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거였죠? 요거 메모장 저장해 놔야겠네. 자, 보시면 프로젝트 밑에 폼.xml 있었죠? 폼.xml은 빌드 설정 파일. 얘는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가 얘를 읽어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빌드할 것인가, 프로젝트 이름이 뭐고, 버전이 뭐고, 자바 버전은 뭐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은 뭐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었어요? 의존성,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시켜 줄지를 뭐를 통해서 폼.xml로 봤었던 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웹.xml. 이 웹.xml은 누가 읽어드린다? 폼캣이 읽어드려서 서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정들이 되어 있나, 웹 설정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줬어요. 여기서 했던 게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그 리스너도 등록을 해주고,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루트 컨텍스트의 경로가 어디인지도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핵심 서블릿 클래스가 어떤 설정 정보들을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지 서블릿 컨텍스트.html 스프링 웹 설정 파일의 경로도 지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 둘, 루트 컨텍스트랑 서블릿 컨텍스트랑 어디서 먼저 읽어드리는 거예요? 웹.xml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각각 루트 컨텍스트는 스프링에 대한 설정 정보들을 작성하는데, 여기다가는 기본적으로 뭘 설정한다? 빈을 설정한다. 그리고 서블릿 컨텍스트.html에서는 스프링 웹 설정들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게 이 서블릿 컨텍스트죠. 여기서는 뭐 어노테이션 드라이브, 그다음에 정적 자원의 경로, 그리고 뷰 리졸버한테 우리가 J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JSP 이 뷰의 경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접두사 접미사로 알려주고 있어요. 패턴을 지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빈으로 등록해 줘야 될 기본 패키지 경로가 어디인가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웹, 루트 컨텍스트, 서블릿 컨텍스트. 이게 이제 동작하는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안 본 파일이 뭐가 있을까요? 안 본 파일. 홈 컨트롤러 .java란에도 기본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얘가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MVC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컨트롤러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컨트롤러로 한번 와보세요. 홈 컨트롤러에 오면 그냥 똑같이 클래스죠?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쵸?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져 있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 핸들스 리퀘스트 for application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도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죠? 요청, 그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가장 홈이 되는, 메인이 되는 부분에서 요청을 제어하는 역할,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요거예요.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서의 제일 상위 경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홈. 그래서 가장 이 루트 경로를 요청했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걸 지금 이 홈 컨트롤러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 코드가 없어요. 요건 제가 쓴 겁니다. 요건 무시하고 뭐를 볼 거냐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 이따가도 다시 볼 건데 여기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홈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뭔가 붙어 있죠. 얘를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서도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설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뷰 이름을 반환해서 홈 뷰를 렌더링 하도록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의 의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봤을 때 뭐예요? 리퀘스트는 요청이고 매핑은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죠. 요청 경로를 매핑해 주는 어노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이 위에다가 간단하게만 써놓도록 하죠. 리퀘스트 매핑. 얘는 요청 경로를 매핑해주는 어노테이션이 됩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직역하면 주석이에요. 여기 메소드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이 특정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우리가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요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 안에다가 value라는 속성을 작성하면 여기다가 이제 URL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메소드 속성에다가는 보니까 뭘 써놨어요? 메소드 요청 방식을 써놨죠? get 방식, post 방식, put 방식, delete 방식.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루트 경로로 요청 루트 경로로 get 방식으로 요청 왔을 때 홈 메소드에서 처리해라. 이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거 서버 실행시킨 다음에 루트 경로에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열렸어요? 홈.jsp가 열렸죠. 왜 홈.jsp가 열리는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서버 딱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로컬 호스트 8080의 루트
여기가 열리는 거죠. 물론 지금 보면 톰캣에서 루트 컨텍스트 패스를 테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요청이 갈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요청 갔을 때 home.jsp가 열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 요청을 딱 하게 되면 지금 어디를 요청한 거예요?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루트 경로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를 열었을 때는 누가 실행이 된다? 지금 이 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루트 경로를 매핑해 놨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코드는 다 보지 마세요. 데이트 필요 없고 포맷 필요 없고 어디선가 우리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애 같죠? 하지만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볼게요. 리턴에 home.jsp라고 작성을 해놨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준 게 사실 뭐예요? 여기 위에 보면 설명에 뷰 이름을 반환하여 라고 되어 있죠. 뷰 이름을 리턴해서 뭐예요? 우리가 지정하고 싶은 홈 뷰를 클라이언트 측으로 응답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뷰 이름만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뷰 리졸버라고 하는 애가 웹 인프의 뷰스라고 하는 폴더 그리고 .jsp라고 하는 확장자 접미사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이름만 알려줘도 어디에 있는 파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턴을 할 때 뭐만? home.jsp면 홈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드 밑에 있는 list.jsp를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드에 list.jsp 이렇게만 써주면 list.jsp가 아니라 list만 써주면 보드 폴더 밑에 list.jsp로 반환을 응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메소드 하나만 딱 봐도 get 방식에 대한 요청을 어떤 경로로 받아서 어떤 화면으로 응답해 줄지 요거에 대한 작업이 딱 끝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홈을 일단 써놓을 거예요. 예시를 들어본 거고. 자,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프로젝트 딱 만들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파일들에 가지고 있는 설명들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일존성 주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존성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이 깨져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거에서 코드 투게더에서요? 이거 제가 켜놔야 되나? 테스트 인정. 저도 깨지는데? 이게 이클립스랑 이거랑 다른가 보다. 잠깐만요. 진작에 봤어야 되나? 여기 그거 안 돼 있나? 인코딩? MS949네? 이거 바꾸면 깨지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얘를 우리가 주석 작성해 놓은 거 좀 정리해 놓고 컨트롤러 또 뭘 썼나? 서블릿 컨텍스트 이거죠. 백업을 좀 해놓을게요. 이놈의 이클립스.
홈.jsp는 쓴 거 없죠? 웹.xml 쓴 거 있나? 홈.xml. 그래도 먼 길을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인코딩을 좀 잡아 놓을게요. 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인코딩 해서 기존에 필기해놨던 거 덮어 씌우게 되면 뭐 제 거를 다시 가져가거나 하시면 돼요. 프리퍼런시스 와서 워크스페이스에 인코딩 요거 UTF-8로 바꾸면 되죠. 여기다가 UTF-8로 바꾸면 이제 다 깨질 거예요. 그리고 바꾸는 김에 여기 CSS, HTML, JSP 이것도 다 바꿔도 돼요. XML도 마찬가지로 CSS도 UTF-8, HTML도 UTF-8, JSP도 UTF-8. 맨 위에 있습니다. UTF-8은 XML은 되어 있네. 바꾸면 XML은 안 깨지고 홈.jsp 써놓은 게 없고 컨트롤러 왔을 때 얘만 깨지네요. 아, 얘만 살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XML은 기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컨트롤러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살리면 되겠죠? 그러면 VS 코드에서 코드투게더에서도 보이죠? 인코딩 똑같아지니까 한글로 나오네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홈 컨트롤러 나오죠? 코드투게더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음, 인코딩도 설정 한번 해보세요. 돌려서 이게 의존성 주입 이제 한번 볼 건데, 자, 의존성 주입은 요거였어요. 자, 보시면 뭐 예를 들면은 클래스 의존, 인터페이스 의존이 없네.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주고 나서 이 new board DAO 얘를 이 my service 클래스에다가 인스턴스를 넣어줬죠. 셋업 메소드로. 근데 이제 우리가 뭐예요? 스프링을 사용해서 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스프링 프로젝트 설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겠고 빈 객체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의존성 주입 설정, 뭐 스프링 컨테이너 생성, 뭐 요거는 직접 코드를 써도 되지만 그냥 프로젝트 만들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의존성 자동 주입하는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빈을 등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아까 전에 어떤 파일에서 했었나요? root context.a
XML에서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등록을 해줄 거냐면, 자, 한번 가볼게요. root context.xml에 이렇게 빈 태그를 통해서 id 속성,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IOC 컨테이너 있죠. IOC 컨테이너에 이 패키지 경로에 있는 com 좋은 테스트 DAO의 보드 DAO라는 이 클래스가 IOC 컨테이너에 뭘로? 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얘가 실행이 될 때 저 보드 DAO를 읽어 들여와서 어디다가 IOC 컨테이너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넣어 놔줘요. 나중에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드 서비스라는 클래스에서 보드 DAO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외부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이 보드 DAO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클래스에다가 외부에서 넣어줬었죠. 세터나 생성자를 통해서 넣어줬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붙이면 돼요? 오토 와이어드라고 하는 의존성 자동 주입 어노테이션만 붙여주면 됩니다. 얘를 붙여주면 우리는 이제 이 보드 DAO 객체가 언제 생성되고 어디서 가져올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한다? 스프링이 알아서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코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요 파일들만 좀 만들어 놓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경로가 좀 헷갈리지. 자, 패키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를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보드 DAO, 보드 서비스 이것만 만들어 놓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떤 애는 S가 붙어 있고 어떤 애는 안 붙어 있죠. 얘는 없는데 얘랑 얘는 아직 코드 다 안 썼으면 없어요. 나중에 생기겠죠. 네.
상해 어쩌고저쩌고 실행해서 저를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JSP. 기지 놓쳤고.
건드린 게 있나? 음, 주석을 아까 1.8로 바꿨었나 이거? 1.8 이거 바꿨죠? 필드 패스에 1.6인데 얘를 1.8로 왜 11로 되어 있지? 플러스 1.5 정도. 제 11밖에 안 되네.
최소 11 버전. (11로) 우리가 썼구나.
지정한 버전 때문에 서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머신. 잠시만요. 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하고 나서 폼.xml에서 이거 자바 버전이 1.6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는. 네, 얘를 우리가 1.8로 수정을 해줬었나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서버 다시 실행시켜 보면 서버 잘 실행이 되나요? 네, 서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안 되면 요거 조금 버전에 대한 설정 작업 좀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잘 돼요? 어, 이게 뭐지? 잠시만 좀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에러가 떠가지고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아예 404가 나와요? 또 마찬가지 500 에러가 나와요? 잠시만요. 그러면 음,
혹시 다시 실행했을 때 잠깐만요. 요 아까 전에 어떻게 뭘 수정했었냐면 우리가 그 폼.xml에서 요거 1.6에서 1.8로 수정을 했어요. 그쵸? 수정하고 나서 반영해 줄 때에는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븐에 잘못 눌렀어. 메이븐에 어 잠깐만요. 클릭이 안 되네. 업데이트 프로젝트 얘를 눌러주면 이제 폼.xml 그 변경된 거 있죠? 변경된 걸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메이븐 설정 파일을 얘를 눌러 해보시고 지정해보시고 서버를 다시 실행시켰을 때 서버 실행 자체가 지금 보니까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 요런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could not create Java virtual machine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버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거 여러분들은 다 되세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홈이 떠요? 홈 화면이 열려요? 이제 나는 왜 그럼 그러면 일단 저만 조건 설정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런 에러가 나는지.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오류가 나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만 시도를 해보.
실행을 해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리드 패스만 다시 한번 잡아보죠. 1점. 자, 일단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안 되죠? 자, 어, 이 파일들은 다 만드셨죠? 파일들에다가 간단하게 코드들을 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보드 DAO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전에 잘렸구나. 보드 DAO 있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써보세요. 인까지 써줘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보드 DTO, 보드 클래스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드는 간단하게만 쓸게요. 보드 넘버,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 하고 생성자 하나만 이렇게 써주세요. 어, 그리고 게터 세터도 있어야겠죠? 게터 세터도 만들어주세요. 게터 세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게터 세터는 그 작성해 주시고 지금 STS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코드를 한번 마저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비스 패키지 밑에 보드 서비스 있죠? 보드 서비스에 와서 메소드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의존성 주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드 서비스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 외부에 있었던 보드 DAO 객체를 쓰고 싶은데 여기다가 직접 new 보드 DAO로 생성을 안 하고 있죠. 그냥 오토 와이어드만 붙여주면 생성되어 있는 빈에서 자동으로 주입받아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인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써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홈 컨트롤러로 갈게요. 얘네들 다 임포트 해주면 이제 에러는 따로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에 음, 위에다가 보드 서비스도 의존성 자동 주입해주고 이 코드를 먼저 써주세요. 보드 컨트롤러입니다. 홈 컨트롤러입니다. 여기다가 작성해주고
이거 STS만 좀 다시 저는 좀 설치를 하고 있을게요.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사용 중인 폴더. 자, 그리고 메소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커서를 좀 제거시켜 주세요. 자, 요거 두 줄 추가해주면 돼요. 전체 선택한 거 한 번씩만 풀어주세요. 되셨나요? 여기서 보드 서비스 가져와서 리스트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등록을 해줄 건데, 요거는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줄만 써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불러올 거를 서비스로 어느 곳에 달고 불러올 때는 워터 와이어드 불러오시나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서비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서비스는 좀 이따가 보고, 지금 우리가 해본 건 뭐예요? 웹.xml이죠?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빈을 먼저 등록해 놨어요. 보드 DAO라고 하는 애를 등록을 해 놓으면 얘를 가져오고 싶을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다? 보드 서비스에서 한 것처럼 오토 와이어드 얘를 붙여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것만 먼저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보드 DAO에서는 여기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해서 데이터 3건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넣어주고 있지만, 그렇죠? 그거를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게 되면 보드 서비스가 그 반환된 결과 3건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받겠죠. 여기서 호출하죠. 리스트를. 보드 DAO에 리스트 호출하면 리스트 3건이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를 반환받아 와서 또 여기서도 반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보드 서비스 있죠? 보드 서비스는 누가 사용해요? 홈 컨트롤러가 의존성 주입을 받아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홈 컨트롤러는 이제 이 보드의 서비스의 리스트를 호출함으로써 쭉 아까 보드 DO까지 가서 데이터를 받아온 걸 어디에다가 지금 뭐 모델이라고 한 거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뷰 파일인 home.jsp에서 이 보드 리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home.jsp로 가서 코드가 없어졌네? 잠깐만요. home.jsp를 아까 써놓은 게 뭔가 갑자기 실행이 안 되면서 에러가 나서 코드를 좀 옮겨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home.jsp로 와서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요거를 적어주세요. JSTL이죠, 그렇죠? 네. 그 모드, 모드 서비스는 문제 등록 안 했는데 컨트롤러에서 불러와 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DAO만 이해하고 있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빈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가져와서, 이제 home.jsp에서는
아까 컨트롤러에서 등록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JSTL 태그 사용해서 이거 반복문이죠? 반복문 쭉 해서 뿌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고 실행했을 때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제가 좀 이거 STS가 이상해서 재설치를 좀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쓴 다음에 여러분 한번 폼 실행해보세요. 데이터 나오나요? 계속 할 때마다 이게 STS 이클립스 때문에 자, 그러면 서머리 그거구나. 음, 자, 제가 지금 STS가 안 돼서 요거 화면 뜨신 분 있죠? 화면 뜨신 분 이용성님 뜨셨나요? 그 화면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권한 없다고 나오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홈 JSP에서 쭉 리스트 목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의존성 주입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게요. 안 되는 거. 네, 공유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중지하시면 돼요.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오고 잘 되다가 뭐가 안 돼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도 다시 실행시켜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 흐름만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여기에 빈이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아이디에 우리가 사용할 그 빈의 이름 있죠? 빈을 하나 지정해주면 되고 실제로 여기다가 뭐예요? 빈에 등록할 클래스를 패키지부터 해서 클래스 속성에다 작성을 해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에서 쓸 수가 있냐라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보드 서비스 클래스에서 여기 private 보드 DAO 여기서 이 보드 DAO 이름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상으로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켜놓은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그쵸? IOC 컨테이너 여기다가 미리 의존성 주입하기 위한 빈을 등록해 놓고 이걸 특정 객체에다가 주입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가 누구냐면 보드 서비스 클래스인 거고 여기 등록한 이 빈이 뭐가 하나 등록되어 있어요? 보드 DAO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이 클래스 안에다가 new 보드 DAO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어디에다가 root context.xml에 가서 빈 태그 만들어서 보드 DAO 하나 등록시켜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드 서비스에 가서는 뭐 붙이면 돼요? 오토 와이어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등록시킬 때는 어디다가 가서 하는 거예요? 루트 컨텍스트에 가서 무슨 태그를 작성해 줘요? 빈 태그를 작성해 주면 되는 거죠. 얘를 하면 누가 읽어드려요? 루트 컨텍스트를 실행시켜주는 애가 앞에 그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애 있었죠? 컨텍스트 로더 리스너라고 하는 애가 이거 파일을 읽어드릴 때 이 안에 빈이 뭐가 있나 확인을 해서 IOC 컨테이너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IOC 컨테이너에 이 보드 DAO가 인스턴스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오토 와이어드만 갖다가 붙여주면 돼. 인스턴스는 알아서 누가 한다? 프레임워크가 한다. 오케이. 유저성 주입이 되는 거죠. 저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 붙이면서. 자,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객체를 생성해야 가능한 거죠. 이게 돼야 얘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의존성 자동 주입을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그냥 이제 당연한다는 듯이 쓰일 거예요. 이게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거만 좀 다시 실행시켜 보고 있을게요. 왜 잘 되다가 안 되나? 자, 이게 이제 의존성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뭐 데이터베이스도 연결하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디서 객체를 내가 생성해주고 뭘 해야 될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클립스를 좀 키도록 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 스프링에서 의존성 주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노션이 어디 갔나? 노션에 가서 제가 아이디를 좀 고치는 동안에 방법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S 붙는 걸? 아, S 모양 붙는 거? 아, 그거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나 왜 안 떠? 아, 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S 왜 붙었나? 아, 제가 이제 스프링 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애들만 저게 떠요. 그 스프링 빈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자, 봅시다. 네, 파일들이 되어, 여기 있다. src 메인에, 스프링에 루트 컨텍스트 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뭘 등록했어요? DAO를 빈으로 등록했죠. 얘가 만약 없어. 그리고 기다려 보면 보드 DAO에 S가 빠지죠. 저 S는 스프링 빈이 등록된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빈에 등록되어 있으면 저 S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 빈으로 등록해주지 않았어도 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위에다가 제가 뭘 써놨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요건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도 IOC 컨테이너에 빈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홈 컨트롤러도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죠. 얘도 역시 뭐를 해준다? 빈으로 등록하는 작업 그리고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기능도 같이 활성화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가 붙겠죠? 요게 질문이 맞나요? 네. 잠깐만요. 제가 왜 안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다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러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좀 요거 이클립스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뉘앙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코멘트 DAU에서 리스트를 레벨을 하면은 이제 여기 그만 말씀 안 돼. 여기가 원래는 슬라이드 넣고 코멘트 DAU가 넣고 코멘트 DAU 해가지고 그리고 연출을 여기다 또 해가지고 여기 A라고 했으면 되니까 A 제곱이 만약에 이게 바뀌었어요. 아까 보드라고 했는데 코멘트가 바뀌었어요. 이것만 코멘트 G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고 있네요. 메인에서 한 치워지겠죠. 프로그램을 하나씩 봐. 약간 진행이 먼저 적절하다. 왜? 거기에 왜 하세요?
한 사람을 따라하네요. 아, 그치. 이걸 빼는 되게 잘 맞아. 이게 어떻게 돼? 아, 지금 그러니까 서블리스로 바꿔주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또 앞에 정비사 정비 서비스 가져가지고 아무튼 내 이름을 넣는 거 왜 저한테 말해요 또 가장 중요한 소리지. 뭐 하는 하나를 하게 하자.
차이가 있지 않나? 어, 그리고 추천의 경우에 따라서 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S가 자꾸 고장 나가지고 다시 일단 복구를 했어요. 돌아왔는데, 네, 질문. 더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드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home.jsp까지 와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이 데이터를 나오는 과정까지에 대한 거는 잠시 뒤에 MVC라고 하는 걸 다시 이해해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조금 뒤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법.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자, 확인을 해보면 뭐 일단 빈을 등록을 해야 등록된 빈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의존성을 자동 주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빈은 어떻게 등록하냐? 빈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루트 컨텍스트에 가서 빈 태그로 해서 등록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에 붙여서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방법은 루트 컨텍스트에 가서 빈 태그를 만들어서 등록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빈하고 그다음에 빈 객체의 ID 그리고 실제 패키지 클래스 경로 지정해 준 다음에 의존성을 자동으로 주입받는 건 뭐 XML로 설정을 하던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던 똑같아요.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받을 클래스 선언 위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여기다가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건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해서도 빈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어노테이션으로 빈을 등록할 때에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써요.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특정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 위에다가 컴포넌트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얘가 IOC 컨테이너 안에 빈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노테이션인데, 이렇게 해서도 빈을 등록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뒤에 가면 스프링 MVC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에는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빈을 등록할 수가 있고, 서비스 역할을 하는 빈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 DAO 객체를 빈으로 등록할 때에도 그 역할을 하는 빈을 등록하는 어노테이션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MVC에서의 컨트롤러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어노테이션 컨트롤러를 써서 요 클래스는 컨트롤러야 라고 빈으로 등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떤 컨트롤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능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빈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직접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빈으로 등록하지 않았었죠. 근데도 얘가 오토와이어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빈을 등록해 줬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등록을 했죠. 아까 어디서 했냐면
아까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클래스 여기 위에다가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줬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 빈에 등록이 된다. IOC 컨테이너에 등록이 된다. 아이디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럼 일반적으로 아이디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사실 아이디를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은 이 클래스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홈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를 자동 주입 받을 거예요. 근데 얘가 타입이 뭐예요? 클래스가? 보드 서비스죠. 그럼 보드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빈 객체를 IOC 컨테이너에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의존성 주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아이디랑 자동 주입할 때 제 이름이랑 장갑 되는 거. 빈 등록할 때저 여기랑 이거랑 빈의 이 아이디랑 일치해야 되냐? 자, 그럼 해보면 되죠. 얘를 바꿔. 프로 바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보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 저 변수명이랑 이 아이디랑 일치해야 된다. 라고 규칙이 되어 있으면 얘가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저 아이디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 라는 거죠. 잘 동작이 되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끄고 우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당장 쓸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스프링 MVC라고 하는 걸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어노테이션으로 빈을 등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보드 DAO 클래스 정의했어. 근데 여기다 그냥 딱 컴포넌트 이렇게 갖다 붙여요. 컴포넌트 딱 붙이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굳이 루트 컨텍스트.html을 가서 이거 쓰는 것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XML에다가 뭔가 설정하는 게 아직 막 익숙하지가 않아요. XML이 도대체 뭐길래 얘 때문에 막 오류도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노테이션으로 쓰는 게 더 편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컴포넌트 스캔 설정이 되어 있어야 어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로 일반적으로 스프링 빈을 등록해 줄 수가 있고 특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각각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로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서블릿 컨텍스트.xml 스프링 웹 설정 파일에 이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하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컴 알로하 테스트 우리는 지금 컴 좋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경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실행이 되면서 어느 경로를 읽어드려요? 컴 좋은 테스트 여기를 읽어드려서 이 안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클래스들이 누가 있나 검색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붙어 있어요? 보드 서비스랑 또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얘가 각각 서비스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읽어드려서 IOC 컨테이너에다가 빈으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은 클래스들을 찾아서 빈에 등록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코드가 만약에 지워져 있어. 그러면 저기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은 애들, 서비스, 컨트롤러 붙어있는 애들이
스캔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작업하다가 얘 날렸어. 그러면 이거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얘 일단 지워버리니까 얘도 S가 빠졌죠, 일단. 그리고 밑에 컨트롤러도 빠졌죠. 그렇죠? 스캐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돌렸을 때, 다시 실행했을 때 잘 돌아갈까요? 다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나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 과정을 모른 채 그냥 막 비즈니스 로직 막 작업하고 개발하잖아요. 서버 왜 안 떠? 뭐가 없기 때문에? 스캔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줄 때문에 이제 3시간, 4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이거예요. 어노테이션으로 등록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얘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록이 컴포넌트 스캔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컴포넌트란 어노테이션을 붙여도 좋고, 서비스를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DAO 같은 경우는 잘못 썼네요. DAO 같은 경우는 모드 DAO 서비스가 맞고, 모드 DAO는 레포지토리를 주로 붙여요. 네,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의존성 주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존성 주입 요거 하는 개념 이해가 거의 전부예요. 사실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뭔가 기능 같은 거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눈에 뭐가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하는 내용만 좀 이해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더 쉬워요. 연동하고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붙이고 하는 거는 그 설정만 딱딱딱딱 하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 있죠? 의존성 주입, 그 다음에 AOP 이 두 가지가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게 계속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숙제를 미리 끝내고 쉬운 거를 나중에 하자. 요 방향으로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볼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AOP. AOP가 교재에 나와 있나? 교재에도 의존성 주입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머리 펴시면서 교재 보면 챕터 1장의 3절에 보시면 36페이지 의존 주입 이야기 있죠. 그러면 의존 주입 이야기 설명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잘 설명해주고 있나요?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의 의존 주입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존하고 있는 걸 이제 의존이라고 하고 37페이지 그림 보면은 뭐 세터를 통해서 혹은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의존 주입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아래 그림에 나오는 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 거죠.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 보시면 그 두 개의 큰 박스가 있죠. A 객체의 IOC 컨테이너에서 가지고 있는 객체를 그렇죠? A 객체로 주입해주고 있죠. 그래서 37페이지 그 그림 바로 밑줄을 읽어보시면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제어하지 않고 컨테이너로 객체의 제어권을 넘어갔다는 의미로 해서 뭐라고 한다? 제어의 역전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고 나면 사실 뭐 뒤에서는 제어의 역전을 안다고 해서 뭐 기능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성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이해도 뭐 중요하고 그걸 코드로 해서 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자바 코드로 DI 사용하기에서 나오죠. 그러면 스프링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존 주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게 뭐예요? 의존 주입을 할 때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재에서는 빈 설정, XML로 설정해서 의존 주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코드로 하는 법, 어노테이션으로 하는 법이 나오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 생성하는 게 쭉 나오는데 이건 쭉 건너뛰어서 어디로 갈까요? XML 있는 데도 한번 가볼까요? 야,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XML로 설정하는 걸 안 해보는 것 같은데? 자, 교재에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XML로 해서 등록은 안 하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XML로도 설정할 수 있고 자바 코드로 할 수 있고 어노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데 45페이지 볼게요. 4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프링에서는 보통의 경우 XML을 이용한 의존 주입이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빈 설정을 위한 XML 설정도 과도하게 많아진다. 그래서 앞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빈 설정을 주로 XML로 하는데 스프링 부트,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스프링 부트에서는 XML의 과도한 설정을 없애기 위해서 XML에다가 의존 주입을 하는 걸 이제 걷어내고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대요. 자바 코드로 해서 의존 주입을 하거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빈 태그에서 작성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거 보드 DAO 하나 설정했죠. 근데 여기다 등록해주고 싶은 애들이 500개야. 생각하기 싫죠. 이거 빈 500개. 안 그래도 이거 의존성 관리 안 하려고 이걸 쓰는 건데 이걸 또 관리해야 되잖아. 그쵸? 만약에 이거 좀 어려워. 패키지 경로 바꿔. 패키지 경로를 바꿨어. 여기 와가지고 안 되겠죠? 패키지 경로가 바뀌었어.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 이름 걷어내고 자 이제 우리는 블로그를 할 거야. 블로그로 여기서 com 좋은 점 테스트가 아니라 com 좋은 점 블로그로 다 바꾸래요. 그럼 이거 또 다 바꿔야겠죠? 물론 찾기 바꾸기 해서 바꿀 수 있긴 하겠지.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로 뒤에서 넘어가서는 이거 우리가 눈에 볼 거다 안 볼 거다? 안 볼 것 같아요. 그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스프링 부트를 기반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눈으로 보고 가면 좋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건 두 가지 어노테이션으로 하거나 자바 코드로 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데 어노테이션 우리가 방금 봤죠? 그래서 교재에서 자바 코드를 통해서 빈을 등록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7페이지에 보면 그 springboot.bin이라고 해서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config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5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저희도 여기서 보면 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test.bin 이렇게 만들고 교재랑 똑같이 여기서 config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교재에서는 이 config 클래스에다가 뭘 붙이고 있어요?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있죠. 그럼 얘는 빈을 설정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config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뭐가 된다? 스프링 설정 클래스로 등록을 해줍니다. 네. 아, 말이 모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프링 설정 클래스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그냥 루트 컨텍스트 XML에다가 빈 태그를 만들어서 빈을 등록했었죠. 그 개념에서 XML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자바 파일에서 클래스 파일에서 빈을 메소드 형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줄 수 있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스프링 설정이라고 하는 건 스프링의 가장 어, 주된 기반이 되는 기능이 뭐예요? 의존성 주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에 설정을 해준다라는 건 주로 빈을 등록해주기 위한 설정 파일을 만든다라는 거고, 뒤에 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빈을 등록하는 거 말고도 어떤 특정 고유한 설정을 하는 것도 이 configuration annotation을 붙여서 설정 클래스를 지정한 다음에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얘를 등록하게 되면 빈을 등록해주는 클래스로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바 코드로 빈을 등록하겠다라는 거고, 자바 코드로 빈을 등록할 때에는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메소드 인스턴스를 객체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메소드에 뭐를 붙여줘요? 빈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해당 그 인스턴스를 우리가 빈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public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보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 뭐 보드 해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리턴을 할 때 new 보드 제목 작성자 내용 이렇게 하면 보드 객체 하나 만들 수 있죠. new 보드에 임포트 해주고 이 메소드를 정의해 놓고 빈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얘도 역시 뭐에 등록이 된다? IOC 컨테이너에 빈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그러면 얘를 빈으로 등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홈 컨트롤러에 가서 저 빈으로 등록한 보드 객체를 하나 가져오고 싶어. 그럼 얘도 역시 오토 와이어드 의존성 자동 주입을 붙이고 보드 이렇게 해주면 IOC 컨테이너에 미리 생성된 보드 빈을 보드 객체를 여기다가 의존성 주입을 해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 보드를 어디에다가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모델에다가 담아서
JSP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 투스트링을 정해놨나요, 우리가 보드를? 그게 있어야 나오긴 할 텐데. 게터 세터가 있으니까 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써보세요. 컴피그 이렇게 해서 써놓고 보드를 빈으로 등록을 해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에 가서 요거 추가해 주시, 요거랑 위에 의존성 자동 주입 요거 추가해 주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add attribute로 등록해서 홈.jsp에서 이 보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홈.jsp로 가서 여기서 보드 리스트를 표현 언어 EL로 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찍어 보도록 하죠. 쭉 찍고 HR 이렇게 하나 써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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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드의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 한번 찍어볼까요? 가공사가 나나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작성해보고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500이 나오네. 500 에러가 나오나요? 자, 어, 이런 에러가 나오죠? 보니까 configuration classes 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onfiguration annotation 붙인 이후에 요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추가 설정들이 있는지 한번 에러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CG 라이브러리, 그쵸? CG lib라고 하는 얘가 필요하다,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냥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configuration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CG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의존성, 즉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는 이제 어디서 폼.xml에서 여기다가 dependencies 안에다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러 메시지에는 방금 뭐라고 나왔어요? CGLIB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다, required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추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능한지 폼.xml에 가서 dependencies 요 태그에 제일 밑으로 가세요.
닫는 태그로 가서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버전마다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추가할 때는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라고요? 메이븐 레퍼지토리에서 참고해서 가져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이븐 레퍼지토리에 가면 이 CGLIB라고 하는 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CGLIB라고 검색했어요. 그럼 제일 상단에 요거 나오죠? CGLIB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버전들이 여러 개 있죠? 아, 근데 이게 호환이 되는지는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3.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비슷하게 맞춰서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3.1 버전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메이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포함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복사 해서 아까 의존성에 CGLIB 요거 추가해 줄게요. 이거 도는 동안에 서버는 잠시 꺼놔도 좋아요. 그리고 또 얘랑 같이 동작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 뒤로 가게 해보시면 버전 여기 뒤로 가게 하면 CGLIB를 검색했을 때 얘도 있고 얘랑 연관된 CGLIB 뭐 노뎁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얘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 얘도 들어가서 또 3.1 버전으로 들어가서 메이븐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얘가 있어야 이제 configuration annotation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이걸 한번 추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스프링 버전에 대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추가해 주고 나서 다 추가하셨나요?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추가해 주고 나서 이걸 반영해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 항상 폼.xml 있죠? 폼.xml을 수정했을 때에는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해줘야 이 변경된 폼.xml 설정을 반영을 시켜주게 됩니다. 한번 돌아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호환된 버전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업데이트 메이븐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래 하단에 업데이트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폼.xml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오케이 누르면 이제 요 CG 라이브러리 CGLIB라고 하는 애가 다운로드가 돼서 프로젝트에 추가가 될 거예요. 얘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에 메이븐 디펜던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책처럼 생긴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있죠.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CGLIB 3.1 그리고 노뎁 3.1 새로 생겼죠. 얘가 아까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해주니까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으로도 돌아가는지. 그래도 에러가 나나요? 그럼 뜨죠.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자바 코드로 빈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빈을 등록해서
여기다가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요? 이거 넣으니까? 안 돼요? 코드 못 썼어요? 자, 못 쓴 거 어디에요? 어디? 홈.xml? 아, 홈 컨트롤 못 썼어요? 아, 오케이. 자, 홈 컨트롤 이거랑 포트에다 끊겼어요? 아, 이거랑 달라요? 잠깐만요. 그러면 좀 다시 킬게요. 잠깐만요. 아까 그거 아이디 그 STS가 고장 나면서 다른 폴더를 사용해가지고 요거 쓴 거예요, 보드. 요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아니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새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테스트해 본 거는 이 config 파일이죠. config 파일. 여러분들 코드 만약에 놓치셨다면은 뭘 보면 되냐면 홈 컨트롤러도 이거 써주시고 여기 위아래 주석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보드 등록한 거, 그 다음에 새로 패키지 만들었죠? 패키지는 좋은 테스트 bin 여기다가 config 설정 파일, 자바 설정 파일을 만들었죠. 요거 코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폼.jsp 요거 3개 지금 수정한 거예요. 그거랑 폼.xml 그렇죠? 폼.xml에 아까 에러 났을 때 configuration annotation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 추가도 시켜줬습니다. 자바 코드 설정 파일로 그 configuration annotation 붙여서 설정 파일을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메소드에다가 bin annotation을 붙여서 우리가 보드 빈을 하나 만든 거죠. 그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코드가 돌아가려면 무슨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 폼.xml에서 이거 CG 라이브러리 얘가 있어야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가능한 게 configuration 이거 쓰고 동작을 하게 하려면 이 switch가 configuration인 것 같아요. configuration 라이브러리 얘를 우리가 의존성을 추가해줘야 된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텍스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한 빈을 등록하는 걸 하는 건데 그 빈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XML로도 등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책에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자바 코드로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메소드를 통해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가지인 거예요. XML, 그냥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설정 파일 안에서 빈 어노테이션으로 메소드 형식으로 해서 설정하는 거. 이 세 가지. XML,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자바 코드. 이 세 가지.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이거죠. 보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그리고 보드에 가서도
여기다가 뭐 붙이면 돼요? 컴포넌트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가서 config 파일을 또 만들고 얘를 설정 파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빈 어노테이션으로 해서 요 객체를 해서 등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점은 뭐예요? 이 메소드 안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죠. 이 빈을 만들 때 여기에 뭐 조건문도 넣고 if문도 넣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온 걸 기본 세팅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클래스 위에다가 컴포넌트 붙이면 그게 물론 생성자 안에다가 하면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뭐예요? 설정 파일을 자바 코드로 등록을 함으로써 각각의 클래스 하나하나 안 뒤져도 이 안에서 요약본으로 설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메소드가 여러 개.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빈을 여기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빈으로 등록된 애들을 각각의 클래스로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 설정 파일 하나만 봐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ML로도 물론 루트 컨텍스트 XML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XML은 태그 형식으로도 되어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XML에 빈을 등록하는 건 좀 지양하고 있다. 대신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지정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론 진짜 좀 중요한 애들 있죠. 아까처럼 뭐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런 애들은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붙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빈으로 관리해야 될 애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빈에다 넣어서 쓰고 싶은 애들, 등록하고 싶은 애들은 이 설정 파일 하나로 관리를 하는 거죠. 뒤에 가면 뒤에 가면 이 설정 파일을 왜 만드나라고 하는 그 구조를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적용해 보셨나요? 적용해보고 이제 홈을 띄웠을 때 얘가 뜨면 돼요? 뜨나요? 네, 뜨면 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의존성 주입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지워버리고. 컴포넌트를 쓰거나 아니면 위어 서비스를 쓰거나 여기 멘션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거는 뭐예요? 이 자바 코드, 자바 클래스로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configuration 해주고 빈 어노테이션 있죠? 빈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디다가 썼어요?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세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 빈 설정 파일에서 정의한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을 붙이면 여기서는 한 번에 이 클래스 파일 하나에서 더 많은 빈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메소드로 이렇게 짝짝짝짝 쓰면 되니까.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XML 설정. 끔찍거리네. 다음에 갈수록 얼굴이 엄청 좋아지는데 생기가 없어. 멘탈이 좋아진다. 아, 그래? 아, 음료를 드시려면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가 있었지.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고정이 됐지. 어? 안 내려가. 고장났네. 움직이질 않아. 이거 뭐라고 했어? 얘 추워요? 뒤에가 좋아요. 아, 더워요. 지금 좀 괜찮은데. 그게 바람이 다 위로 가서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해요? 상하를 상하. 살짝 두 개는 아래로 하고 세 개는 위로 하고 이렇게. 이게 쾌적이라는 게 있더라고. 네, 이거 위아래 하면 돼요. 상하.
마음이 나 너무 좋아. 나 얼마 안 남았을 때. 너 이렇게 멋있어? 원래 그랬어요. 이거. 저희는 서울대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라. 왜요? 뭐 있었어요? 주는 기능이네 저거. 무료 메뉴까지 43kg 남았어요. 이런 이름만 같이 보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또 돌려봐야겠다. 이미 하고 있는데 유주 씨 이름으로 가지고. 너 블랙 플러스 아니요. 얘네 지금 웃기네. 원래 수능 기능. 여기 일로 가야 돼. 뭐야? 그런 사람 봤어요? 아 진짜요? 이거 하면 정말로 오 마이 갓. 아이 쌤 이거 보자. 이거 화면 치면 진짜. 그것도 있어요. 이거 자기 모습 비디오 필름 올릴 수 있어요. 배경 사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막 필터 같은 거.
유튜브 잘쳐. 아유. 아 진짜 왜 얘네 그렇지 얼굴 출근해.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 움직이고만 있으면 메소드 하나 신청한다. 그 빈치로 설정할 빈치를 받아가는 타입. 이거 받아는 타입 있잖아요. 도로로 도로도로도도. 자, 여러분 다 돌아오셨나요? 어디요? 자, 여러분들 뭐 질문도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컨피그는 설정 파일로 해서 등록해 준다라는 거죠. configuration annotation. 얘를 이제 쓸 때에는 아까 CG configuration library가 의존성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등록해 줬었죠. 얘가 있어야 에러가 없이 동작을 한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작성한 이 난방이 켜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뜨거운 바람이 나네.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잠시만요. 세척 말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메소드의 이름을 아까 제가 보드라고 했었잖아요. 이 보드하고 실제로 홈 컨트롤러에 가서 선언하는 이 변수명 보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컨피그에 있는 이 메소드 명은 우리가 뭐 get 보드라고 해도 되고 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반환해주는 이 인스턴스 있죠? 얘가 이제 빈에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를 A로 하든 뭘로 하든 어쨌든 빈에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이 메소드 이름이랑 우리가 의존성 자동 주입을 하는 어노테이션 오토바이어드에서 쓰는 이 변수명이랑 매핑 돼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쓰고 싶은 이름으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추가로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다른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뭐 예를 들면 void execute. 설정 파일이라서 여기서 선언한 이런 실행 메소드를 쓰지는 보통 않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쓴다. 그러면 얘는 빈에서 가져올까요? 빈에서 가져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 빈 어노테이션을 붙여 놓잖아요. 그럼 이 메소드로 호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객체를 받아오겠죠? 그렇죠? 그래도 얘 호출했을 때 일단 얘가 이 뉴보드라고 하는 제목 작성자 내용이라고 하는 값을 가진 보드 인스턴스가
IOC 컨테이너의 빈으로 등록이 되겠죠.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getBoar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보드를 가져오면 인스턴스가 IOC 컨테이너에 있는 그 빈이랑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궁금하면 그건 해보면 되겠죠. 해볼 수 있나? 해보려면 어떻게 되나? 근데 컨피규레이션에서 해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런 과정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자바로 등록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이거를 다 검증하기에는 아직 많은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빈을 또 등록을 하는데 그 다른 빈에 등록을 할 때 getBoard로 해서 보드 빈을 가져온 다음에 걔를 사용해서 추가로 뭔가 다른 빈을 또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 getBoard를 호출해서 생성된 보드를 가져와서 이 빈을 통해서 또 뭔가 다른 작업들을 다른 빈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getBoard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getComment다. 그러면 얘를 가져온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빈을 만들 때 그럴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조로 해서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좀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건 이런 거죠. 이 스프링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빈을 등록하는 것보다 그냥 아까 한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단순하게 붙이는 것도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설정 파일들을 관리하는 걸 배울 때 그런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오늘은 AOP에 대한 개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개념은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AOP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니 프로젝트 하면서 느끼신 점이 뭐가 있나요? 예외 처리 했어요? 트라이 캐치 썼어요? 난 트라이 캐치를 써서 예외 처리까지 다 했다. 미니 프로젝트 할 때. 트라이 캐치를 쓴 적이 없다. 우리는 그냥 널이 뜨든가 말든가 널이 뜨면 if문으로 걸러서 if문에서 새롭게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줬거나 널 포인터 익셉션을 예외 처리하지 않았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틀렸을 때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틀리면 맞춰서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시켰다. 뭐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예외 처리도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실무에 갔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필요한 또 뭐가 있겠어요? 로그에 대한 작업. 방금 얘기했었던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연결, 그리고 뭐 트랜잭션 처리, 이런 작업들은 쇼핑몰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쇼핑몰 말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인사 시스템을 만들 때도 예외 처리, 로그 처리, DB 처리는 다 똑같이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주요 기능이 바뀐다고 해서 얘를 한다 안 한다가 바뀌진 않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쇼핑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거기에 뭐 DB 연결할 때 예외 처리, 널이 발생했을 때 널 포인터 익셉션을 처리하는 예외 처리, 그리고 각각 로그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거,
를 쇼핑몰 프로젝트 할 때 쇼핑몰 기능, 그 밑에 예외 처리, 그 밑에 로그,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떠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예를 들면 고객 관리 프로젝트를 한다. 쇼핑몰이 아니라 그럼 고객 관리 프로젝트 할 때 그 안에 비즈니스 로직 핵심 기능이 코드가 바뀌겠죠. 근데 그 핵심 코드들이랑 예외 처리랑 로그랑 DB 연결이랑 다 결합돼 있어. 그럼 얘네들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어차피 똑같은 작업인 예외 처리, 로그, DB 처리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쇼핑몰이랑 엮여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가지고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핵심만 남기고 이런 서브, 예외 처리 같은 애들, 로그 같은 애들, DB 연결 같은 애들을 뭔가 사이드로 빼고 싶은 거예요. 사이드로 어디다 갖다 너네는 거기 가서 코드를 써놓고 있어. 너네는 그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저 예외 처리, 로그, DB는 그 메소드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핵심 로직만 여기서 갈아치우면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또 만들고 할 때 핵심만 계속 수정해 가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예외 처리, 로그, DB 연결에 대한 걸 이제 따로 관점을 분리시키고 싶은 거예요. 중심의 관점이랑 중심되지 않는 이런 부수적인 로직에 대한 관점을 따로 떼어놓고 전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특정 시점에다가 여기에 예외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그 조건이랑 타이밍을 딱 지정해서 여기다 써놓은 예외 처리를 해당 핵심 로직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우리가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일단 세로로 나와 있는 화살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적 관심사라고 해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가요. 근데 원래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핵심 로직 하나 있고 거기에 예외 처리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핵심 로직 나오고 로그 나오고 핵심 로직 나오고 DB 연결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를 다 빼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다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핵심 로직만 연결돼서 쭉 남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수적인 애들, 예외 처리, 로그 이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요하겠구나 여기다 끼워 넣어. 여기에 필요하겠구나 여기다 끼워 넣어. 여기다 필요하겠구나 여기다 끼워 넣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자라는 게 뭐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스프링을 얘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프링이 그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자, 그래서 좀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핵심 로직을 우리가 중심적 관심사라고 부르고 핵심이 아닌 애들을 횡단적 관심사. 이 가로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저 횡이 이제 가로 횡자예요. 그렇죠? 가로 횡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중심 로직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애들을 어디로부터? 중심적 관심사로부터 분리시켜서 따로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사이에 해당 관점에 끼워 넣도록 지정하는 패러다임을 AOP라고 한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심적 관심사라고 하는 건 핵심 기능을 만드는 코드 있죠. 핵심 로직을 우리가 중심적 관심사라고 하고 그거랑 반대로 어떤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공통적으로 할 것 같은 작업들, 예외 처리, 로그, 그리고 트랜잭션 이런 애들을 우리가 횡단적 관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핵심 로직에서 붙어 있는 것들을 따로 떼어내고 싶은 거예요.
띄어내놓고 따로 메소드로 정해놓은 다음에 얘는 어느 시점에 끼어들면 돼. 어느 관점에 적용되면 돼를 설정만 해놓으면 그걸 프레임워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냐? 얘네들은 맨날 한다라는 거예요. 예외 처리 맨날 해야 되고 로깅 맨날 해야 돼. 근데 예외 처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로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떼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런 반복되는 비슷한 코드를 예외 처리해서 똑같이 쓰고 있고 혹은 데이터 연결 이런 작업들을 맨날 똑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또 쓰는 거예요, 걔를. 어차피 기능도 아닌데 예외 처리를 또 쓰고 있고 로그 작성하는 걸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뭐예요? 이런 예외 처리나 로그 처리들은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작업들이니까 미리 어떤 특정 메소드에다가 정의를 해두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사이에 특정 조건과 특정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주게 되면 핵심 로직에서만 쭉 일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외에 이런 횡단적 관심사는 핵심 로직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횡단적 관심사, 예외 처리, 로그 이런 애들, 부수적인 애들을 띄어낸 코드, 그 띄어낸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드바이스라고 합니다. 어드바이스는 조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핵심 로직이 진행이 될 때 도움을 주는 코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움을 주는 코드를 따로 분리시켜낼 거고 어드바이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 어드바이스들은 단위가 하나의 메소드로 되어 있어요. 메소드에 예외 처리 하나, 다른 메소드에 어떤 로그를 쓰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메소드들을 관리할 하나의 모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쇼핑몰에서 주문과 관련된 그런 부수적인 로직들을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뭐 로그 메소드 아니면 예외 처리 메소드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의 클래스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관점, 애스펙트라고 합니다. 얘는 하나의 단위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사, 횡단적인 관심사를 하나의 그 모듈화된 단위, 즉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이 메소드 단위들, 여러 개의 메소드를 묶어놓은 클래스를 우리가 관점, 애스펙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각각의 메소드에다가 우리가 얘를 언제 적용시킬지, 어드바이스가 적용될 수 있는 특정 지점, 그쵸? 그 타이밍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조인 포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로직이 쭉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얘가 끼어들 건가? 그 타이밍을 지정해 주는 걸 조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 조인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 같이 끼어드는 거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죠. 포인트라고 하는 건 특정 위치 혹은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적인 관심사, 횡단적 관심사가 끼어들 타이밍을 지정해주는 개념을 우리가 조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횡단적 관심사로 지정해 놓은 어드바이스 이 하나의 메소드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인이 될 건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횡단적 관심사가 중심 로직 안에 포함이 될 건지 그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걸 우리가 포인트 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 부수적인 로직들을 어드바이스라고 부르고
그걸 하나의 모듈화된 단위로 모아놓은 클래스를 에스펙트 관점이라고 하고, 그 각각의 이 관심사들을 정의해 놓은 이 메소드가 언제 적용될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걸 조인 포인트라고 하고요. 걔가 적용돼야 될 조건을 포인트 컷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횡단적 관심사가 어떤 중심적 관심사에 지정이 돼야 되는지, 그 중심 관심사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타겟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밑에 예시들이 나오나요? 예시들도 한번 뒤에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건 이 부수적인 애들, 예외 처리, 로그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뭘로? 메소드로 작성한 걸 어드바이스라고 부르고, 그 어드바이스 메소드들이 여러 개 정의가 돼 있겠죠? 그걸 모아놓은 클래스, 어드바이스들을 모아놓은 클래스를 에스펙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타이밍에 적용될 건지를 조인 포인트, 그리고 적용될 조건을 포인트 컷,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클래스에 적용될 건지 그 대상, 실제 중심적 관심사가 되는 애, 그 타겟을 우리가 어드바이스가 적용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AOP의 기본 용어들이 되겠고, 이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뭐예요? 횡단적 관심사의 한 단위가 되는 거죠. 이 어드바이스가 특정 대상에, 이 대상이 실행되기 전에 호출이 될 건지 아니면 실행되고 나서 호출이 될 건지 그 포인트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조인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 해당 타겟이 실행되기 전에 횡단적 관심사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되고 난 후, 그쵸? 반환했을 때에 횡단적 관심사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외 처리에 대한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예외 처리 작업할 코드를 따로 어드바이스로 빼놨다가 포인트를 어디로 주는 거예요? 애프터 스로잉으로 줘서 실제 핵심 로직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로 빼놓은 횡단적 관심사를 여기서 실행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예외 발생 여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메소드 후에 매번 실행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애프터 타이밍에 쓸 수가 있고, 호출 전과 후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라운드로 조인 포인트를 지정해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컷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횡단적 관심사가 중심적 관심사에 포함되게 되는 조건을 말했죠. 특정 조건인데 그 특정 조건들을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인트 컷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컷 이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이 특수한 기호들을 쓰는데 그 특수한 기호들을 우리가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별표, 뭐 점 2개, 플러스 하고 괄호하고 점 이렇게도 나와 있죠. 얘는 별표는 해당 그 어떤 패키지와 클래스 경로 아래에 임의의 물자열들, 패키지, 클래스, 메소드 이름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점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문자열에서 패키지 레벨 그리고 메소드의 어떤 특정 식별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 레벨에서 해당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를 나타내는 기호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괄호에서 사용하게 되면 뭐 매개 변수나 반환 타입 등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이해해 보진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제 실습 예시를 볼 때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요 개념들, 뭐 포인트 컷 지시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는 없고, 요건 이제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얘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얘도 실습을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습을 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구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만 한번 조금 잡아놓고 갈게요. 포인트 컷 지시자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만. 그렇죠? 그리고 한번 얘도 실습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셨나요? 실습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허용될지 한번 봐야 될 텐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STS 여기로 돌아와서 서버도 보면 되는데 지금 의존성 주입 요거 실습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의존성 주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방법이 맞아요. 어노테이션 붙이고 의존성 자동 주입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AOP 실습 해보기 전에 하나 이해해 볼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config 클래스에서 이렇게 빈 어노테이션 붙여서 이 반환해주는 보드 객체를 빈으로 등록했었죠. 그런데 이 빈에 대한 이름을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교재 58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애도 나오죠. 여기에 빈 어노테이션에다가 괄호하고 네임 속성을 이렇게 부여해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볼까요? 갤러리라고 해볼까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갤러리 내용. 갤러리만 더 붙여보죠. 차이만 보면 되니까. 요 이름을 등록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이름을 등록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가 이 빈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IOC 컨테이너를 구현해 놓은 객체가 있어요. 그 객체를 우리가 생성을 하면 직접적으로 이 빈 이름을 지정해서 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홈 컨트롤러로 가서 이게 될지 한번 해봐야겠네. 아까 홈 메소드 안에다가 여기서 한번 해보죠.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IOC 컨테이너를 등록해 놓은 구현해 놓은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구현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자동 완성이 안 되나? 잠깐만요.
다가 있구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얘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구현하고 있는 애는 annotation config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불러와 보세요. 얘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설정해 놓은 config라고 하는 설정 파일 있죠. 설정 파일에 클래스를 인자로 해서 넣어주면 아까 그 config.java config 설정 IOC 컨테이너 객체를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이제 이 컨텍스트에서 아까 이름이 뭐였지? 갤러리라고 만들었었나요? getBin 메소드로 호출해서 아까 지정한 이름 갤러리로 해서 가져오면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할까? 갤러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모델에다가 갤러리로 등록을 해서 JSP에서 한번 찍어보면 좋겠죠. 이 갤러리라고 쓰는 거예요. 아, 요거요? 이 빈을 가져올 때 그 해당 빈이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인자로 알려줘야 그걸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getBin 메소드가 그 클래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을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클래스를 안 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컨텍스트 getBin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반환해준 타입을 보면 오브젝트로 해서 반환을 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오브젝트는 최상위 클래스잖아요. 최상위 클래스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다운캐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받아와도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써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얘는 인스턴스 가져와서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똑같은 게 있겠죠.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똑같이 IOC 컨테이너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베이스 지정했을 때만 자바 많이 시키는 게 해줘야 돼. 전에는 안 해줬죠.
이거요? 아, 오토와이어드로 가져올 수는 없지? 또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홈 실행해 보면 홈.jsp를 가야 되겠죠? 우선은 그 전에 에러가 나나요? 에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ould not auto wired field 좋은 보드. 이것도 일단 에러도 확인해 보고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요거 모델에다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홈.jsp에서 갤러리도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제 JSP에다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보고 저 이름을 특정해서 우리가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토와이어드로 가져올 때랑 우리가 뭐예요? 컨피그 여기서 얘는 네임을 줬고 그쵸? 얘는 네임을 따로 안 줬죠. 그러면 이제 모호해지는 건 뭐냐면 홈 컨트롤러에서 위에 오토와이어드로 해서 보드를 가져오게 되면 얘가 네임이 설정된 애를 가져와야 되는 건지 네임이 설정되지 않은 애를 가져와야 되는 건지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오토와이어드를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음, 하나 더 만들어 볼까? 갤러리 말고 자, 요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될지 모르겠네. 자,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이름을 보드라고 하나 만들어서 구분 지어 보도록 할게요. 보드가 이미 있네. 보드라고 씁시다 그냥. 자, 얘는 이름이 없죠. 얘는 이름이 있고 얘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의해 준 상태에서 홈 컨트롤러로 가서 그냥 오토와이어드 해버리면 얘가 갤러리인지 그냥 보드인지 아니면 이름이 없는 애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퀄러파이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여기 붙여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핀이 왜 이렇게 안 써져? 그래서 오토와이어드하고
컬러파이어하고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서 빈을 등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 보드라고 명시해 줬기 때문에 앞에서 등록한 그냥 이름 없는 빈, 그리고 이름이 있는 보드 빈, 그리고 이름이 갤러리로 되어 있는 보드 빈 중에서 이름이 보드인 에로에서 가져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컨텐츠가 뭐가 들어있어요? 게시판 제목, 게시판 작성자, 게시판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에 내려갔을 때 여기서 IOC 컨테이너를 직접 생성해서 getBin이라는 메소드로 이름을 뭘로 가져오고 있어요? 갤러리라는 이름. 그렇죠? 빈에 우리가 갤러리라고 이름을 지정해 놨잖아요. 이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여기는 컨텐츠가 뭐가 들어있어요? 갤러리 제목, 갤러리 작성자, 갤러리 내용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등록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홈 JSP 화면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그도 나오나요, 혹시? 로그에 갤러리 2는 같은 인스턴스다 출력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를 한번 볼까요? 로그 한번 보면 뭔가 다시 재실행돼서 사라졌나, 로그가?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 나오죠. 홈 컨트롤러에서 실행된 로그 갤러리랑 갤러리 2는 같은 인스턴스다. 왜? IOC 컨테이너에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니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 IOC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인스턴스들은 무슨 패턴? 싱글턴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겠다. 근데 그 안에 코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너무 어렵겠죠? 이거 프레임워크에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제 출발점이 뭐였어요? 미니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여기서 뉴 보드 DAO, 뉴 프로덕트 DAO, 뉴 프로덕트 DAO 다 했었죠. 여기서 인스턴스 만들어. 근데 그냥 외부에서 하나만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외부에서 주입해서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쓰면 객체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존성 주입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의존성 주입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누가 관리해준다? IOC 컨테이너가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배운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은 내일 마저 실습을 해보고 언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습 코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정리해보시고 아마 뭔가 로직을 안 써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뒤에 프레임워크를 쓰면 착착착착 기능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Recording.